손에 붙은 밥을 왜 먹지 않는가? 지안 스님. 사람이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손에 붙은 밥을 왜 먹지 않는가라고 묻는 속담이 전해진다. 우리나라 속담인데 이는 지금 무얼 하기에 손가락에 밥풀을 붙인 채 그냥 있느냐는 질타성의 말로 정신 차리라는 뜻도 된다. 인간의 의식 구조는 참으로 묘하다. 흔히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왜 하느냐고 하듯이 정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엉뚱한 생각으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쓸데없는 일에 정신 팔려 쓸데있는 일을 놓치는 수도 허다하다. 어느 날 부처님이 설법을 마치고 숲 속의 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청년 몇 명이 부처님 앞에 나타났다. 급히 서둘러 뛰어오던 청년 한 명이 부처님께 물었다. 실례합니다. 오시던 길에 혹시 여자 한 명이 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네. 그런데 여자를 왜 찾는가? 예, 우리가 야유회를 오면서 흥을 돋우기 위해 한 기생을 돈을 주고 데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이에 지쳐 피곤하여 잠시 쉬면서 그만 낮잠에 떨어졌는데 그 사이 그 기생이 우리들의 소지품을 몽땅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청년들의 설명이 끝나자 부처님은 조용히 타이르는 듯한 말씨로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청년들이여, 그대들은 여자를 찾아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기 전에 먼저 찾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그대들이 유흥과 환락에 빠진 탓에 실종되어 버린 그대들의 올바르고 참된 정신이다. 그대들은 잃어버린 정신부터 찾아야 하겠네. 현대 사람들을 두고 자아를 잃어버리고 산다고 비평하는 말들도 오래전에 나왔다.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소지품을 잃고는 아까워 찾으려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는다는 매우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를 통해 자기 점검을 하고 자기 회복에 힘쓰는 것이 인생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맹자의 구방심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기르는 개나 닭과 같은 가축이 집을 나가 해저 물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집 밖에 나가 그 가축을 찾으면서도 정작 정신 팔려 엉뚱한 곳에 보내놓은 자기 마음은 불러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의 성품론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이미 자기 자성 속에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내 행복이 이미 내 안에 갖추어져 있으며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는 것이다. 나는 나 이상일 수도 없고 나 이하일 수도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의 나 홀로 가장 높다고 하였다. 자신은 언제나 절대적 자리에 자유롭게 처해 있다는 뜻이다. 언필칭 우리는 세상 살기 힘들다는 탄식들을 종종 한다. 사회제도 속에서 갖춰져야 할 조건이 미비하여 우리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고 불안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감이 기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사람은 불만이 많을수록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는다. 사실 우리 현실에는 그릇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객관 경계를 평가하는 우리들의 주관 기준에 기인한 판단일 뿐이다.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을 때 그 판단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문제는 내 마음을 비우고 전체를 정중하게 볼 수 있는 내 안목이 열려야 하는 것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편견으로는 옳은 관점을 가질 수 없다. 이치에 맞는 경우나 이치에 틀린 경우가 결국은 마음작용의 차이일 뿐으로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 쓰는 용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끝난다. 마음 속에는 모든 것이 있다. 선도 있고 악도 있으며 정의도 있고 불의도 있다. 사랑도 있고 증오도 있고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다.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미혹으로 인한 번뇌와 망상 때문에 마음은 항상 그릇된 쪽으로 잘 기울어진다고 한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장애를 만드는 업장에 묶여버리는 것이다. 바로 이 업장을 푸는 일이 나를 바로 하는 일이다. 또한 내가 나를 찾는 일이다.
내 속에 있는 참 나는 제쳐놓고 망령 같은 미혹의 거짓짜기에 속고 살아서는 안 될 일이다. 지안 스님 글. 월간바냐. 큰 마음을 가져라. 크게 행하면 아플 일이 없다. 부처님 말씀. 큰 마음 가져라. 가르침. 본래 마음은 모든 역경을 능히 이겨. 크게 이해하면 오해하는 마음이 없어. 내 자신과 세상 환히 밝히는 연등처럼 자리이타는 밝음이 있을 때 나타난다. 스스로 밝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지안 스님은 통도사에서 벽안 스님을 은사로 특도했고 월화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지안 스님이 계를 받고 나서 은사 스님께 인사를 드리니 중노릇을 잘하려면 금생에 내가 안 태어난 셈치고 하면 된다라고 말씀했다. 스님은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안 태어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책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때로는 수행자인 스님들이 못마땅하게 느껴질 때나 화가 날 때면 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난 셈치고 살아왔는데라며 은사 스님의 경책을 되새겼다. 은사 스님의 말씀이 평생 경책하는 가르침이 되어 스스로를 조복하면서 하심하게 된다는 지안 스님의 말씀에서 은사에 대한 무한한 공경심을 느낄 수 있었다. 통도사에는 근현대 불교 선지식들이 많았다. 지안 스님이 계를 받은 월화 스님, 극락암에 주석하며 승풍을 진작한 경봉 스님 등등. 그 시절 이야기가 궁금했다. 지안 스님은 어른 스님들이 계셔서 수행 가풍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고 수레했다. 그때는 경봉 노스님, 월화 노스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어른 스님들이 계셔서 수행 가풍에 대한 신뢰가 높은 분위기였어요. 어른 스님들의 이름만 생각해도 뭔가 좋은 스님의 이미지가 되살아나고 우리 스스로도 잘해보려는 의지가 생겼지요. 경봉 노스님께서 하신 법문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경봉 스님은 오늘은 법사가 법상에 오르기 전에 이미 법문은 다해 마쳤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법문은 제사상에 차려져 있는 매밥은 희고 김은 검다라는 한마디를 더 남기시더니 주장자를 탕탕탕 3번 치고는 법상에서 내려오셨어요. 그 당시 법문의 깊은 뜻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묘한 여운이 남았어요. 경봉 노스님은 통솔하는 리더십이 탁월했어요. 산중을 다스리는 노스님을 뵈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월화 노스님은 말없는 가마력이 있었어요. 지안 스님은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바로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 소임을 맡아 후학 양성에 힘썼다. 또 조계종 종립 승가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선방에서는 하루 종일 앉아서 화두를 참고하듯이 감로당에서 공부하는 학인들은 사집반 과정을 마칠 때까지 하루 종일 책을 읽어야 했다. 어느 날 월화 스님이 오늘은 왜 감로당 학인들의 책 읽는 소리가 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강사인 지안 스님이 감로당 학인들이 울력을 가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 그 당시엔 학인들의 책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강사를 불러서 따질 만큼 후학들의 공부에 관심이 많았다. 학인 스님들이 다 외워야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요. 예전엔 감로당에서 책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요즘은 교과목도 개편되었고 책 읽는 소리가 옛날처럼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변해가는 거지만 옛날에 절집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안 스님은 2011년 사단법인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을 창립했고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을 설립하게 된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일반인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종교는 신앙심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기복신앙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일본을 자주 다니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인이 하는 말이 일본은 중고등학교 교사나 대학 교수들은 6할이나 7할이 불교를 강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마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아마 1명도 안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저에게 연구원을 설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지식인들에게도 불교가 바로 전달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지성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스님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신도 교육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수준 높은 불교 강좌를 열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주의 불자, 교수들이 연구원을 만들라는 조언을 해줬고, 반야 불교문화 연구원 창립으로 이어졌다.